쌀독 뒤에 숨은 막내 천석군 집안을 살리다. 조선 어느 고을에 이름만 양반인 집안이 하나 있었다. 겉으로는 기와집이요. 대문에는 가문을 자랑하는 현판이 걸려 있었으나 안을 들여다보면 쌀독은 비어있고 사랑채 기둥은 썩어가고 있었다. 집안에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구박을 받으며 자랐다. 아들 셋을 낳고서야 겨우 얻은 딸이라 처음에는 귀히 여겼으나 집안 형편이 기울자 모든 원망은 막내에게 돌아갔다. 쓸데없는 계집애 하나 더 먹여 살리느라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밥 먹듯 들려왔다. 연화는 늘 부엌 한켠 쌀독 뒤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형제들은 학문을 배우러 서당에 갔고 연화는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허드레시를 도맡았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다. 노는 갈라지고 우물은 말라갔다. 세 아들은 글공부만 했지 쌀 한 톨 벌어오지 못했다. 아버지는 체면을 지키겠다며 남은 전답까지 팔아 빚을 갚았다. 그날 밤 연화는 쌀독 속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가루처럼 남은 쌀겨를 보며 생각했다. 이 집안이 정말로 망하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시장으로 나갔다. 부엌에서 모아둔 마른 나물과 산에서 캔 풀뿌리를 내다 팔았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양반과 딸이 장사를 하다니.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값을 흥정했다. 며칠 뒤 연화는 작은 씨앗 몇 봉지를 사왔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뒤뜰 빈터의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이 깨져도 멈추지 않았다. 비웃던 어머니도 말렸다. 계집애가 흙 만진다고 집안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나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자 뒤뜰에는 푸른 싹이 빽빽이 올라왔다. 그녀는 그것을 말려 약재로 팔고 일부는 장에 내다 팔았다. 작은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 큰오빠는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돌아왔다. 둘째는 친구 보증을 섰다가 빚을 졌고 셋째는 술에 빠졌다. 집안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연화는 모은 돈으로 빚 일부를 갚았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막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연화는 조용히 뒤뜰을 가리켰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막내의 밭을 둘러보았다. 가을이 되자 연화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냈다. 그녀는 수확한 곡식을 일부 저장하고 일부는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았다.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렸다. 저 집 막내가 장사 수완이 있다더라. 연화는 돈을 모아 논 한 마지기를 다시 사들였다. 그 논은 예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몇 해가 흘렀다. 연화는 약초 재배와 곡물 저장법을 익혀 마을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었다. 굶주리던 집안은 다시 쌀독이 가득 찼다. 형제들도 비로소 부끄러움을 깨닫고 일손을 보탰다. 사랑채 기둥은 새 나무로 교체되었고 대문 현판은 다시 빛을 찾았다. 그러나 연화는 여전히 부엌 한켠에 앉아 소박한 밥을 먹었다. 어느 날 고울 수령이 찾아왔다. 흉년 속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을 묻기 위해서였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모으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수령은 감탄했고 그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퍼져나갔다. 마침내 집안은 다시 천석군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시작은 쌀독 뒤에서 찬밥을
먹던 막내딸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선언했다. 이 집안을 살린 이는 내 아들들이 아니라 내 딸 연화다. 그날 이후 연화는 더 이상 구박받는 막내가 아니었다. 그러나 연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를 구박한 것도 저를 단단하게 만든 것도 이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망은 없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쌀떡은 다시 가득 찼고 집안에는 웃음이 돌았다. 구박받던 막내딸은 그렇게 집안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다. 집안을 일으키는 힘은 체면이 아니라 손끝의 성실함이라고. 그러나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입은 논보다 넓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계집의 덕에 먹고 산다더라. 양반과 채통이 말이 아니지. 마을에서는 연화를 지켜 세우는 말과 함께 시기와 조롱도 따라붙었다. 특히 몰락했던 시절 그 집을 업신여기던 친척들이 슬그머니 찾아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발기를 끊었던 큰집 사촌이 쌀 한 마를 빌려달라 했고 외숙부는 함께 장사를 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체면을 세우고 싶어 그들을 맞아들였으나 연화는 조용히 장부를 펼쳐보며 계산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이익과 손해를 차분히 따졌다. 어느 날 큰오빠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예전처럼 하인 둘쯤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쌀독이 찼다고 곳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형은 얼굴을 붉혔다. 내가 무슨 상단 주인이냐. 그날 밤 연화는 다시 쌀독을 열어보았다. 예전처럼 손으로 바닥을 쓸었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비어있던 그 감촉을. 그해 겨울 마을에 또다시 큰 흉년이 닥쳤다. 눈이 깊이 내려 길이 막히고 곡식값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곡식을 팔거나 사들이며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다. 가을에 일부를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조금씩만 풀었다. 굶주린 이웃에게는 값을 낮추어 팔고 정말 가난한 집에는 외상으로 내주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 집은 욕심이 없다. 그 말은 어느새 신뢰가 되었다. 그러던 중 고을 수령이 바뀌었다. 새로 온 수령은 세금을 갑절로 거두려 했다. 이미 힘겨운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다. 마을 대표들이 모였으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때 연화가 말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놀랐다. 계집애가 관하에 연화는 단정히 옷을 입고 관하로 향했다. 그녀는 준비해간 장부와 기록을 수령 앞에 펼쳤다. 흉년의 피해와 곡물 흐름, 백성들의 형편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수령은 처음에는 비웃었으나 그녀의 계산과 논리에 점점 말이 막혔다. 마침내 세금은 일부 감면되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단순한 막내딸이 아닌 기둥으로 보았다. 형제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둘째는 술을 끊고 창고 관리를 맡았고, 셋째는 장터를 오가며 판로를 넓혔다. 큰오빠는 뒤늦게나마 상업과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집안은 이제 연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월이 더 흘러 연화에게 혼담이 들어왔다. 상단의 젊은 주인이었다. 부유하고 학식도 갖춘 인물이라 했다. 가족들은 기뻐했으나 연화는 망설였다. 제가 떠나면 이 집은 아직 흔들립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탱할 차례다.
그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혼례 날 마당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예전 그 집을 비웃던 이들까지도 축하를 건넸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했다. 우리 집이 다시 선 것은 내 막내딸 덕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쌀독을 열어보았다. 가득 찬 곡식을 보며 미소 지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다. 몰락한 양반가를 일으킨 이는 벼슬도 글재주도 아닌 부엌의 막내딸이었다고. 체면을 버리고 손을 더럽히며 원망 대신 묵묵히 씨를 뿌린 사람이 결국 집안을 세웠다고. 그리고 그 집은 다시는 쌀독을 비워두지 않았다고 한다. 비워질 때의 아픔을 아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박받던 막내딸은 그렇게 집안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끝내 자신의 운명까지 스스로 열어젖혔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다. 집안을 일으키는 힘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나 세상이 한 번 웃어준다고 해서 영원히 웃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연화가 시집간 지 3년이 지나자 친정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장단을 맡은 둘째 오빠가 거래를 크게 벌였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다. 값이 오른다던 곡물이 갑자기 폭락했고 빈 문서가 쌓여갔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이 다시 기울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머리를 싸쥐고 앉았고 형제들은 서로를 탓했다. 내가 무리하게 버렸지 않느냐. 형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 소식이 시댁에 있던 연화의 귀에 들어왔다. 남편은 조심스레 물었다. 친정일에 다시 손을 대시겠습니까? 연화는 한밤중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친정을 돕는 것은 쉽지만 시댁의 자본을 무리하게 쓰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보내 장부를 받아오게 했다. 며칠을 밤새 계산한 끝에 답을 찾았다. 곡물만이 길이 아니었다. 그해 인근 고을에서는 약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연화는 남편과 상의하여 일부 자본만 빌려주되 조건을 달았다. 빚을 갚는 데 쓰지 말고 새로운 판로를 열 것, 그리고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길 것. 둘째 오빠는 자존심이 상했으나 상황이 급했다. 연화의 제안대로 약재와 저장 곡물을 묶어 상단을 꾸렸다. 그녀는 직접 거래처를 연결하고 운송 방법까지 정리해 주었다. 몇 달 뒤 손실은 점차 메워졌고 빈 문서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을 안에는 시기하는 자가 있었다. 예전 몰락했을 때 땅을 헐값에 사들였던 박진사가 다시 흠집을 내려 했다. 그는 소문을 퍼뜨렸다. 저 집은 계집이 좌지우지한다. 곧 망할 것이다. 소문은 장터를 타고 번졌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연화는 정면으로 맞섰다. 장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 집이 다시 일어난 것은 욕심이 아니라 기록과 약속 덕분입니다. 의심이 있으시면 장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해 겨울 친정집에는 또다시 쌀독이 가득 찼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자만하지 않았다. 형제들은 매달 수익 일부를 따로 모아 비상곳간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열었다. 연화는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두 집안의 거래를 연결했다. 이제 그녀는 한 집안을 넘어서 두 집안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다. 숨이 가빠진 아버지는 연화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박하던 날들이 부끄럽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집안을 일으킨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른 뒤 연화는 마당에 서서 오래된 대문을 바라보았다. 한때 기울어가던 집쌀독이 비어 울던 밤 비웃음 속에 씨를 뿌리던 계절들이 스쳐갔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은 이제 누구의 공도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다. 훗날 이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전해졌다. 구박받던 막내딸이 집안을 살리고 위기를 2번이나 넘기고 시기와 모함까지 이겨냈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끝내 한 가지를 더 배웠다. 집안을 일으키는 이는 가장 큰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오래 견디는 자라는 것을. 쌀독 뒤에서 찬밥을 먹던 그 아이가 결국 두 집안을 일으킨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에는 대대로 한 가지 법도가 내려왔다. 쌀독을 채우는 날마다 반드시 바닥을 한 번 쓸어볼 것. 비어있던 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 손길을 기억하기 위하여. 연화의 삶은 평탄해 보였으나 그녀는 늘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집안이 2번이나 기울 뻔했던 이유를 잊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이 배고픈 것은 흉년 때문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기 때문이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연화는 수익이 날 때마다 절반은 다시 씨앗으로 남겼다. 곡식이 남으면 저장하고 돈이 남으면 땅을 사되 절대 한 번에 무리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기세 좋게 사업을 넓히자고 할 때에도 그녀는 말했다. 물은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넘칠 때가 위험합니다. 그 말은 이제 누구도 거스르지 않았다. 몇 해 뒤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많은 집들이 피해를 입고 곡식이 썩어갔다. 사람들은 또다시 절망했다. 그러나 연화의 집은 미리 높여 지은 창고 덕에 피해가 적었다. 그녀는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풀어 마을에 나누어 주었다. 이전처럼 외상장부를 만들되 갚지 못하는 집에는 탕감해 주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집이 있어 우리가 산다. 그 말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다. 그때 연화는 깨달았다. 집안을 일으킨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곡식은 썩을 수 있으나 사람의 믿음은 썩지 않았다. 그 믿음이 쌓여 장터에서는 먼저 그 집과 거래하려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연화는 집안의 재산보다 그 신뢰를 더 귀하게 여겼다. 세월은 흘러 연화에게도 딸이 하나 자랐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귀하게 대했으나 연화는 일부러 부엌일을 함께 시켰다. 딸이 물었다. 어머니, 왜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까? 연화는 쌀독을 여러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게 했다. 비어본 사람만이 가득함을 지킬 수 있단다. 딸은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어느 날 예전에 소문을 퍼뜨리던 박진사가 몰락해 도움을 청하러 왔다. 그는 늙고 초라해져 있었다. 형제들은 그를 문전박대하려 했으나 연화는 막았다. 그녀는 조용히 쌀 한 말을 내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다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시기와 험담이 돌지 않았다. 연화가 머리가 휘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곳간의 어른이라 불렀다. 집안을 일으킨 막내딸이 아니라 마을을 지탱하는 기둥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겸손했다. 마당에 앉아 햇볕에 말리는 곡식을 뒤집으며 늘 같은 말을 했다. 나는 다만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씨를 뿌리고도 끝까지 지켜본 이가 얼마나 드문지. 마지막으로 연화가 세상을 떠나던 날 형제들과 자식들이 둘러앉았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쌀독을 가리켰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쌀독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득 찬 것은 그 집안의 마음이었다. 교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었다. 훗날 이 이야기는 야담이 되어 전해졌다. 구박받던 막내딸이 집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다른 것을 기억했다. 가난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으며 무시받음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 묵묵히 씨를 뿌리고 때를 기다리는 자는 결국 열매를 본다는 것. 그리고 집안을 세우는 힘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 쌀독 뒤에서 찬밥을 먹던 그 아이는 그렇게 집안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마음까지 살렸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말한다. 집안이 기울 때는 아들을 찾지 말고 묵묵히 버티는 이를 보라고. 그 손이야말로 진짜 기둥이니라.